대표되는 이 유치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들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좀 생각을 해서 기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 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맞아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능동적인 아이로, 긍정적인 아이로,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텐데 유치원에 25명 이런 인원들 안에서 그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사고해서 선생님과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지요. 유치원의 인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생각을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25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주도의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유놀이 시간에도 선생님이 그 아이들, 물론 사회성 발달에 자유놀이가 없는 것보다는 자유놀이가 있는 게 훨씬 좋지만 자유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바른 사회성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 갈등 조절 방법,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울지 않는 이상 선생님이 개입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울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만 통제 위주로 선생님이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좀 약육강식 방식을 좀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소수면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오셨을 텐데, 영유아 우리학교. 영유아 우리학교의 문제점은 어머님들 많이 문화센터 가보셨죠? 옛날에 애기 때, 아이들이 애기 때. 그래서 문화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교육 방식인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아이에게 주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사실 옛날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식을 주는 학원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영유아 놀이학교예요.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죠.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야 앉아있고 앉아서 나를 봐야, 교사를 봐야 아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방식으로 좀 재미있게 선생님들이 앞에서 쇼를 하게 되세요. 쇼. 그래서 문화센터를 제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이 아이들은 원래 유아 발달의 본능으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기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물건들을 만지죠. 뭘 뒤져보려고 열어보려고 하고, 그게 호기심이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문화센터 같은 공간에 딱 들어가면 저기 있는 창문에 붙은 거미줄이 궁금하고 저 청소함에 뭐가 들어있을까가 궁금해요. 아이들은 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청소함을 보고 있고 거미줄을 만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늘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은 무시되고 선생님이 주는 것만 보도록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제 인지 능력을 형성시키게 되는데 호기심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상황. 그래서 호기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교육들이 선생님 위주로 주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앉혀놓고 선생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쇼를 한다고 했는데, 자, 문화센터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악을 트시고요.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추추 말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교구들을 막 20초 단위 하나씩 1분 단위라는 새로운 걸 막 주시면서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거미줄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요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업을 받을 때 아이들의 뇌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더니 거의 TV 보는 정도의 두뇌 활동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듯이 선생님이 쇼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TV를 본다고 해도,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식적인 측면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잠깐만요. 제가 뇌의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기가 태어났을 때 뇌 시냅시스예요.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게 만 7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시냅시스가 가지치기를 해서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리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쓰던 지식이나 역량들을 정리해서 조금 더 내가 필요한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뇌가 이제 청소년기고, 그 전까지는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들을 키워나가는 하드웨어 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드웨어 형성기, 이때까지 이렇게 막 2기가로 태어난 뇌가 2테라로 확장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주는 것들을 그냥 넣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들이 학습지를 하시거나 다른 식의 교육도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들을 하고 계시면 아이는 그 시간에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나중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다. 네, 지금은 사고력 논리력 발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놀이학교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을 한다. 1, 2, 3, 4, 5교시 월화수목금, 이게 놀이학교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 내용이 주로 영어다라고 하면 영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래됐고, 얘네들이 다 학교 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정작 학교에 가서는 얻는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산만하다라는 평가를 얻게 돼요, 많이들. 왜냐면 선생님이 쇼에 위주로 재미있게 계속 주셨으니까 학교 가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지식 습득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내가 씹어먹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서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지금 학교 교육과 좀 많이 바뀌어서 어렸을 때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빨리 한글도 알았고 빨리 수도 알았고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아이가 똑똑한 줄 아셨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력 논리력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확장될 때 하드웨어가 제대로 생각하는 힘이 확장되지 못하고 2기가의 뇌에다가 2기가만큼의 지식만을 넣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가지치기 시놉시스가 만들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원은 그러면 얘네랑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일단은 인지적인 교육에서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원에 다니는 아이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그때 필요한 지식 정도만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아는 영어 단어 수도 없고요. 한글도 정말 늦게 하고요. 수도 정말 늦게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불안이 많아서 쟤는 저거 하는데 내가 집에서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조급해지실 분들이라면 저희 원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가 변화하고 있어요. 학교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학교 다니시던 시절의 교육은 지금 학교랑 많이 달라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모두 다 앞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지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교사가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고 하는 식의 수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요, 곧 학교 아이들이 가게 되실 거지만 대부분의 모든 수업을 해요. 모드별로 과제들이 지워지고 그것을 아이들끼리 토의하고 그것을 발표해내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학교의 교육의 목표 자체가 옛날에는 지식이었어요. 이때는 지식을 많이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을 스마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은 앞으로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AI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는 지금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AI로 대체가 되게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 자체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학교의 목표는 지금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역량이에요. 역량과 지식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위기, 두려움 이런 거 연구가 많이 나오면서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2015년 교과과정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2년 동안 추가 연구 교과 과정이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 2017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다 바뀌었어요. 교과서부터. 그리고 2018년도에 중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교과 과정이 싹 다 바뀌었고요. 2019년도에 초등학교 5, 6, 중3, 고3, 유아교육 과정까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 과정의 목표는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놀이에 답이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해주고 놀이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놀이를 자극하는 역할을 교사가 해라 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옳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유치원에서 이걸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인원을.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25명의 놀이들을 다 자극해주면서 그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확장하면 그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역량을 키워주는 시대인데 역량, 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랑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네.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2022년 올해 새로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이것이 연구를 통해서 2024년,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교과과정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2015년 교과과정 개편안에서 추가된 것은 조금 더 이 아이들의 선택, 주도성,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라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건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얘는 이런 논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의 추가된 생각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을 아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성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이게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너무나 옳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역량,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이에요.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인 감성 역량.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최고의 역량들이 된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이렇게 협업을 계속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랑 소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버려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나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역량이 정말 필요하고 창의, 두말할 필요가 없죠.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겠다라고 해서 교과 과정 자체가 과정 중심의 평가, 과정 안에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 다면 평가라고 해서 서로가 친구를 우리 모듬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이런 의견을 많이 내더라. 얘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을 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학교의 교육 방향인 거예요. 지금 옆에 어머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지 말고 학원의 이야기들을 들으시지 말고요. 학원에서는 불안 마케팅이에요. 끝도 없는 불안 마케팅. 얘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 위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앞으로도 학교의 교육
미래 시대, 이 아이들이 살 게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방향성은 저희 놀이안이 원래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방향들이고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뭐를 해도 사실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오고 있었고 지금 학교 교육방에도 이제 일치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어머니 좀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의 발달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같이 발달되는 과정이에요. 어머님들이 과거의 교육에서는 이것 위주로 생각을 하셨어요. 인지가 꼭 지식만이 아닌데 뭔가를 아는 거. 그런데 어머님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도 모든 신체가 뇌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어머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마사지부터 해서 몸을 움직여야 뇌가 잘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뭐 하나고나 민사고 이런 데들은 특징적인 게 일반고랑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매일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60분, 90분씩 신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것도 매일 1시간 운동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가장 좋은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아이들이 신체가 일단 발달을 해야, 지금 왕성한 신체 발달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발달 본능으로서 아이들은 움직이고자 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3세, 4세만 올라가도 되게 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대근육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소근육 발달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발달 본능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남아들의 경우. 남아들의 신체 발달 요건은 여아들보다 훨씬 커요.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발달을 어머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놓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 발달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저는 운동을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 신체 발달을 위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어머님? 저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건 밥이에요. 맞죠? 밥을 되게 먹이시고 싶어 하세요. 아이들 키가 커야 되고. 그래서 밥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같이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 손을 움직이고 싶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거를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지 신체 발달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밥을 먹이는 것이 목표가 되시면은 아이가 밥을 평생 동안 잘 먹는 아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이 밥을 먹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가 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수정하시면 돼요. 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과 밥을 좋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밥을 먹이겠다 하면은 어머님들이 얘가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입에다 넣어주시기도 하고, 얘만 혼자 밥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안 드시고 아이만 먹이기도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뭔가 책을 읽고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숟가락으로 입에다 밥을 자꾸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싫겠죠? 그러면 밥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밥을 싫어하게 만들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잠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싫은 감정들이 밥을 싫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급식을 먹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30살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먹는다고요. 그리고 그때 먹어가 아니라 나 안 먹고 싶어. 그럼 먹지 마 엄마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드셔야죠. 혼자 집에서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어머님들 아이들을 원에 보내놓고 혼자 집에서 점심 잘 차려 드세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식욕이 안 생겨요. 어머님이 앞에서 같이 드셔야 돼요. 이거 맛있다 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많이 보여주시면 아 저건 맛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지금까지 먹이려고 하셨던 분들은 밥을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밥을 좋아할까? 그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서랑 신체에 연결이 돼 있고 이 정서 발달이라는 게 영재성 검사할 때 이것만 지식을 많은 아이를 영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같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알 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해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해야 돼요. 내일 시험인데.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려움이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닥쳐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조금 좌절한 순간이 왔을 때 조금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조금 인내하고 조금 힘들고 지루한 순간에도 인내하고 잠깐 버티는 그런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영향이거든요. 이게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아이가 그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두뇌 안에서도 제가 아까 신체가 두뇌가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체 위에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청소년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요. 근데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호기심은 2차적인 거예요. 1차는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게 되어야 호기심도 생겨요. 내가 막 불안한 상황에 어떤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또한 아이들 뇌발달에서 지금 요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그러니까 뇌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밑에 1층에서는 그냥 우리의 호르몬들을 분비시키고 심장이 기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2층 부분이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1층이 잘 완성이 되고 1층은 지금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2층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3층의 인지적인 생각하는 뇌가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 성쌓기 1층이 안 되는데 2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정서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정서의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키워주어야 되는 거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 욕구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루 이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달을 시키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치중된 곳이 아니에요. 사고력 발달의 핵심 3가지가 있어요. 놀이, 대화, 책. 저희 원에 등록하지 않으실 분들도 저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집에서 꼭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핵심적인 수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3가지예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놀이, 대화, 책. 이게 사고력 발달의 핵심이에요. 아이들은 자연 발달 본능을 타고났어요. 아까 호기심 발달을 위해서 스스로 만져보고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애들 뭐냐고 왜 계속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이건데 이것은 뭐를 기반으로 되어야 되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지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 자, 부모님들 아이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제가 그럼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70점을 맞은 거예요. 자, 아버님, 이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30점은 어떨까요, 어머님?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시험에 70점 맞았을 때, 30점 맞았을 때 너를 똑같이 사랑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100명을 붙잡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95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요. 아이는 그렇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어머님? 왜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왜 모를까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아서. 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받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인식하게 되냐면요. 그럼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아이들이 사랑을 인식하는 방법. 자,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진다고. 이게 말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어머니께 지금부터 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좀 어떠세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진다고 해주세요. 네. 아이들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또는 목소리 톤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노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에서 하트를 뿅뿅 발산하잖아요.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아이가 어떤 걸 잘했을 때 잘했어 이게 아니라 다양한 그냥 일반적인 순간들에도 그냥 내가 어떤 걸 잘하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나는 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하는 이유가 아이가 잘했을 때랑 못했을 때 어머니 표정이랑 눈빛이랑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시는 훈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어머님의 말하는 컨텐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표정과 목소리 톤과 눈빛을 보면서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야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난 쓰레기구나.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잘할 때는 뭔가 나 이거 봐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내가 못하면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네, 자존감이라는 건 그냥 내가 내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꺼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훈육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육 때에도 사랑의 논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마인드 리딩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선생님들이 어머님들 저희 그냥 오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막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대 이런 얘기 듣고 오셨죠? 그렇다니까요. 네, 선생님들이 좋다라고 어머님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이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순간에서나 아이가 사랑을 느끼도록, 그럼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라고 말하면 아버님들은 다 해주는 거를 생각하세요. 해주는 행위와 그것을 알아주는 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공감을 해주는 것과 그 행동을 허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TV 보고 싶어요. TV 보여줘.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TV를 계속 틀어준다고 이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절대 여기지 않아요. 아빠는 나랑 노는 걸 힘들어하고 귀찮아해서 TV를 틀어준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나를 사랑해서 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테두리를 가르쳐 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뭐를 뺏을 때 아이들이 지금부터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이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것을 나 한번 빌려줘, 나 이거 잠깐 쓰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드물어요. 영아기에 없어요.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뺐다고 해서 뺏지 마라고 하면요, 이 아이의 원래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이 호기심, 자연 발달의 본능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이거를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 호기심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해요. 저희가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내 욕구,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나연이라고 한다면 아유 나연아 이거 갖고 싶었구나, 궁금했어,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이 아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욕구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연아, 우리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연이의 몸과 마음은 소중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은 소중해. 나의 몸과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허용의 테두리를 계속해서 말해주어요. 그걸 해주어야 아이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여기 알람이 켜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은 누가 나한테 바보야 나를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몸이나 마음이 다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돼야지만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도 소중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아기에는 정말 무기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가였을 때 내가 손을 뻗고 싶어도 저렇게 여기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손을 뻗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막 바둥바둥 거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울 때마다 어떤 얼굴이 달려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그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전지전능, 그 손들이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손들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아가 확대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 사회성 형성기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좁혀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어떻게 좁혀줘야 되냐? 내가 춤을 이렇게 추고 싶어도 만약에 여기 누군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쪽 손만 사용해야죠. 그쵸? 그 경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는 것까지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요거의 기준을 계속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경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나연이 경우로 돌아오자면 나연이가 이거를 갖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소중한 마음이야.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나연이가 가져오면 저 친구는 되게 속상한 마음이 생겨. 4살, 아직 3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설명해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대화 행동까지 알려주게 돼요. 나연아, 그럴 때는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래? 나 한 번만 쓸게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자, 나 한 번만 쓸게 라고 말해볼래? 그리고 그게 아이가 나 한 번만 쓸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 여기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줘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나연이 잘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나연이 화이팅! 이게 훈육이에요.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 훈육 상황 안에서 선생님이 나를 정말 더 좋은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 훈육이에요.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할 수 있고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밌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어? 와, 나연이가 잘 기다려주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못 기다리는 아이다. 그럼 너 왜 이렇게 못 기다리니?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이는 지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해요. 너는 왜 이렇게 못 기다리니? 그럼 나는 못 기다리는 사람
사람, 못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정체성이 생겨서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순간에. 만약에 기다리는 걸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잠깐 5초라도 기다렸을 때 와 우리 나연이가 정말 잘 기다려주는구나. 우리 나연이 마음 안에 막 기다림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다음번에 조금 더 5초를 기다렸던 걸 10초를 기다리게 되고 10초를 기다렸던 10초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칭찬과 격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조건 사랑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탕 안에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놀아요. 노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혼자 놀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루한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집에. 그러니까 지루한 시간이 없으면 능동적으로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TV를 보여주시는 엄마가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능동적으로 놀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루해야 내가 뭘 하면 재미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시작되는 거고 놀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주도해서 아이가 놀이 안에서 되게 다양한 상상들을 펼쳐나가면서 아이들이 논리가 발달하고 창의가 발달하고 이것들이 나이가 조금 이제 5살 넘어가면서 친구 놀이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 갈등 상황도 해결하게 되는 이런 놀이들을 하게 되죠. 아이가 집에 혼자 블럭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배를 만들어요. 배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 다르게 아이는 계속 생각해요. 배는 바다에 뜨려면 이렇게 밑에는 평평해야 되지만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사람이 타려면 문이 있어야겠지? 창문도 있어야겠다. 화장실도 있어야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그 생각을 구체물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놀이예요. 이게 다 논리라고요. 논리 없는 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계속 내가 논리적으로 이걸 해낸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엄마 이거 봐! 이렇게 계속 갖고 오죠. 계속 갖고 왔을 때 잘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아이의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잘 만들었네 이거지. 결과 중심의 칭찬이에요. 너무 짧죠. 아이는 계속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데 잘 만들었네 이 1, 2초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고요. 대충. 근데 그거보다 어머님이 과정을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아이에게 칭찬, 아이가 받고 싶은 인정은 엄마가 관심을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긍정적인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이건 뭐야? 라고 해주시는 게 칭찬이에요. 아이한테 필요한. 아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이건 배야. 우와 배구나! 라고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다 의미 있게 그걸 놔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그 안에 한 부속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 여기로 사람이 타는 거야. 이게 계단이고 우와 그렇구나. 이 얘기들을 듣다 보시면 아이가 우와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네. 이게 진짜 놀라우실 거예요. 그거를 놀라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어마어마 오랜 시간 동안 그 긍정적인 상호작용 칭찬을 받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 과정들을 중요시해 해주는 엄마, 궁금해 해주는 엄마를 통해서 과정 중심, 그래서 논리를 더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놀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세, 5세 이상에서는 이제 친구 놀이를 활성화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옛날같이 지금은 밖에 나가면 옛날에 골목에서 엄청 놀았잖아요. 형님들이랑 막. 근데 지금은 그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아이들도 하나씩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사실 안 맞고 집에서만 놀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놀게 해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발달하는 것들이 훨씬 또 크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놀이가 되게 핵심적인 테마고 그래서 저희가 자유놀이 단어가 놀이 시간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책이 또 테마가 되는데 어머님들이 책이 되게 중요하대라는 걸 아셔서 많이 문자를 빨리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해와 읽는 이해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더 그 격차가 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다양한 걸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을 만약에 글로 적어서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해되는 수준이 훨씬 떨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책을 글자를 안다고 해서 읽을 때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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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들으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빨리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글자를 빨리 가르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 자체가 모호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가 병렬되어 있을 때 무조건 정확한 정보 쪽으로 시선이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표지판이 아랍어와 한글이 병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아랍어를 볼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정확한 정보 쪽으로 시선이 가요. 근데 동화책을 펼쳐요. 아이들은요, 한글이 모호한 정보겠지요. 모호한 정보잖아요. 한글이. 우리가 아랍어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글 글자를 보지 않고 그나마 더 정확한 정보인 그림을 보게 돼 있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그림보다 글자가 더 정확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시선 자체가 그림으로 안 가시고 글자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책을 펼쳤을 때. 그래서 아이는 그림을 보고 어머님은 글자를 보시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이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요.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논리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몇 년 전에 MBC에서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로 6세 같은 계월수의 아이들 10명하고 독일의 같은 계월수의 아이들 10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 문자를 쓰는 시험이었어요. 1번 너의 이름을 써봐. 2번 너희 엄마 이름을 써봐. 3번 너희 유치원 이름을 써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6세 아이들 중에 이거를 못 맞춘 아이가 한 개 틀린 아이가 있었고 대부분은 다 맞췄어요. 이거 몇 년 전 거예요. 아까 7, 8년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알려져서. 근데 그리고 근데 이 독일의 아이들은 요거를 쓴 애가 자기 이름 쓴 애가 한 명 있었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그림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림 카드 5장. 첫 번째 그림 카드 엄마랑 아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카드 아이스크림이 없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저거를 아이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 카드 엄마가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받는 뭐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 받는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이 없고 뭐 네 번째 그림 카드 아이가 아이스크림 엄마는 들고 있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은 바닥에 있고 놀란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 이거를 주고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놔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아이들은 아까 글자 다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놓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10명 중에 6세인데. 그리고 독일의 아이들 아까 글자 못 썼는데 이거를 틀린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맞았어요. 이게 뭐냐면 논리의 문제예요. 글자를 아는 아이들은 글자만 따다다다 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놓쳐요. 지금 이 시기는 논리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논리력이 약해져요. 글자를 먼저 읽은 친구들은. 근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논리를 했던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습기, 우리가 자동 발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자 습득기가 여아의 경우 빠르면 51, 2개월 때 오고요. 남아의 경우는 60개월쯤부터 문자 습득기가 와요. 늦은 경우 80개월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글자 읽어야죠. 읽어야 된다고 해서 얘네가 뛰어야 된다고 해서 기는 아이한테 뛰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습득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문자 습득기가 언제 어떻게 하냐? 아이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글자를 읽어요. 엄마 이거 낮자지, 엄마 이거 가짜지. 이게 문자 습득기예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끌어주느냐? 아니에요. 아이가 자동 발달하도록 아이의 호기심을 유지시켜주시고 놔주시면 돼요. 그 글자 얘가 물어보는 글자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통문자로 인식을 하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거는 원래 모두가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화 드라마라는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빨간 모자라는 동화를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늑대는 왜 빨간 모자랑 할머니를 잡아먹었을까? 물어봐요. 자, 어머님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도 집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잡아먹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다가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자, 질문을 자꾸 하시고요. 대답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아이들과의 소통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요. 대부분 많이 대답을 하는 게 배가 고팠나 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배가 고팠구나.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가 이거 부초밥을 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빵 사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배고프나. 선생님들 부초밥 좋아하는데. 선생님들 빵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얘들아, 누가 이 늑대에게 유부초밥을 싸줬나? 빵을 싸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늑대는 배가 고픈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들아, 너희가 아까 늑대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했지? 그 그림체 표지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늑대 무섭다고 했어요. 늑대 나쁘다고 했어요. 못생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늑대는 배가 고픈데 아무도 먹을 건 주지 않고 늑대 나쁘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는구나. 늑대는 기분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늑대 불쌍해요. 늑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늑대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걸 하느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학교 가서도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저기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그러면 막 달려가고 나연 안녕!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딱 했어요. 근데 오늘 나연이는 엄마에게 아침에 등짝을 한 대 맞고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민준아 안녕!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절로 가 짜증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짜증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재수없어. 내가 너한테 말을 거나 봐. 이렇게 한다고요.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요. 그러면 화가 난 상태에서 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화에, 그 미움에 여기 사로잡혀서 내가 할 거를 할 수 없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1년에 한 번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그걸 털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저희가 수업에서도 그렇고 어머님들께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게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니까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난 또 즐거운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가서 물어봐요.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물어보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재수없어 짜증나 막 이러고 가버렸는데 한 친구가 와서 나의 속마음을 물어봐줘요. 이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쵸? 너무 고맙고 그 친구한테는 내 얘기를 하게 돼요. 야, 우리 엄마가 나 오늘 아침에 여기 때렸다? 막 왜 이래? 그랬구나. 야, 너 진짜 속상하겠다. 네가 뭐 왜 그랬대? 야, 내가 빵 사줄게. 가자.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리한 아이들이 이 동네 학교들에서 다 반장을 하고 있어요. 네. 반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게 즐겁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좀 해주시면서 어머님 스스로도 관계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의 부분이 있고요. 대화. 계속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라는 형식.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아이들이. 아이들, 이거 답은 이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답을 듣고 싶어해요.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어. 답이 정해진 것이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수업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머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듣고 있는 어머님의 뇌와 지금 저희의 뇌를 지금 뇌 단층 촬영하고 해보면 어머니는 초록색, 파란색의 모습들이 보여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 빨개요. 내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이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을 때랑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뇌의 움직임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려면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을 해주고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걸 그 아이가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야겠죠. 이 시기에.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주려면 어머님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격한 반응을 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요. 아이는 그 소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도 소통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저희 수업 방식, 네, 이게 전부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가치들, 요것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모든 수업에 이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능동성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자기 주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능동성이에요. 능동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태어나요. 아이가 뒤집을 시기가 돼서 자기의 총풍 역량을 동원해서 뒤집기 연습을 하면서 뒤집기를 이뤄내요. 앉는 거, 서는 거, 호기심을 바탕으로 두뇌 활동,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거 다 능동적으로 원래 발달해 간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수동화되어 가요. 어머님, 아버님과의 소통 안에서, 원과의 소통 안에서. 너는 내 말을 들어. 너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동성을 계속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든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칠 게 많아. 그래서 막 끌고 가야 돼. 그런 원에 있으면요. 아이는 능동적인 아이는 계속 혼날 거고요. 능동성은 나쁜 거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려 하게 되지 않아요. 아이가 능동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아침에 아이 원에 보내기 위해서 늦게 일어나고 10분 만에 한다. 능동적으로 아이가 이거 신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인형처럼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길게 주셔야 아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게 테두리 설정이에요. 만약에 바다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변가에 부표가 없어요. 멀리 부표가 있잖아요. 부표가 있으면 저기까지는 안전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근처까지 수영을 갈 수 있어요. 부표가 없으면요.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몰라서 그러니까 부표가 있으면 바다 해변 해안가가 여기고 부표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부표가 없으면요. 여기까지 못 가고요. 여기쯤에서 놀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 한계선이 되게 필요해요. 테두리 한계선이 없는 아이들은 불안해서 능동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머님 아버님의 불안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좁게 한계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커다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놀이를 할 때라고 하면 뭐 어떤 공원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벤치, 저기 있는 뭐 나무, 저거 보이지? 처음에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선천히 해주시고 거기서 개입하지 마세요. 같이 노실 때면 같이 노시고. 그러니까 뭐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냥 한계선만. 지금 뭐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 거야. 친구네 집에 갈 때. 너희들 재밌게 놀아. 그런데 이제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싸우면 이거는 오늘은 그걸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런 한계선. 그래서 그걸 했다. 또 하나 갖고 싸웠다. 그러면은 그거 자 너희들 이걸 둘 다 갖고 싶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규칙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가지고 놀 수 없어. 그냥 그것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항상 만들어주시고 그 외에는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아이들 능동성 발달에 굉장히 좋다. 두 번째가 긍정성인데 긍정성이 뭐냐면 아이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보세요. 긍정성에 잃어버리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많이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자 차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휴가를
난 어른땡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다 무궁화 꽃이 하고 싶대. 어른땡을 하는 말이야. 울고불고 떼쓰고 안 놀아요.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아무리 울고 뗐어도 내 어머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버텨주시는 힘.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테두리가 딱 형성이 될 때 이 테두리를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이 울타리를 두드려도 보고 기어 올라가도 보고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게 울고 떼쓰는 방법이겠죠. 아니면 삐져 있다던가 이런 식의.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이의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들어주시면 아이는 계속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아유 속상했구나. 만약에 아까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고 뭐 다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할 때, 뭐 간식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울고불고 뗐어요. 그냥 아이고 뭐 우리 민준이가 배고팠구나. 그래 아까 밥 안 먹어. 지금 배고프지. 엄마도 알아. 그런데 이 바늘이 여기 올 때까지는 우리가 밥이 없어. 밥이 안 나와. 그래서 아유 민준이 속상하니까 엄마 좀 안아줄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건 힘들 때 안아주는 거지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엄마 역할이 아니라고. 아버님들의 사고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에 되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버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죠. 긍정적인 정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돼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 아이한테만 잘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깔깔깔깔 호호 긍정적인 정서를 누리셔야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서 긍정성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깔깔깔깔 호호호. 즐거운 경험들을 계속하고 즐거운 정서를 누리도록, 그리고 테두리를 받아들이는, 이게 긍정성의 핵심이고요. 문제 해결력. 아이가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자꾸 갖고 올 거예요. 그걸 그냥 해줘 버리시잖아요. 아이의 문제 해결력은 잘하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가 갖고 왔을 때 해줘 버리면 제일 빨라요.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아요. 해주면 아이가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갖게 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아이가 엄마한테 오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 엄마랑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관심을 주시면 돼. 이거 왜 안 되지? 라고만 해도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해요. 얘가 생각해야 지금 주제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결국 해냈을 때 우와! 민준이가 해냈네. 아이가 효능감이 높아지죠.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다. 뭐 자크를 연다던가 뭐 운동화를 신는다던가 이런 거 처음에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풀러서 자 이제 민준이가 한번 해볼까?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버텨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혼자서 알아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옆에서 따뜻하게 도와주시면서 그것을 응원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시는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갈등 조절력.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서 계속 부딪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화꽃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른땡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선호가 달라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과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 그냥 공존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갈등을 조절.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대부분의 놀이터에 그네가 2개예요. 그네가 2개인 건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나의 욕구를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의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내려와! 라고 말을 하는 아이가 있고, 오래 기다리면 지루해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네를 타지 않아. 아무도 없을 때만 그네를 타요. 이런 2부류의 아이가 있죠. 근데 2부류의 아이는 둘 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야 내려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해하는 걸 하는 거고, 이 아이는 자기의 욕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얘기해요. 나 지금 무릎이 들어서 좀 지루하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 아이의 경계를 침해하고 그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어내요. 너 근데 더 타고 싶은 거지? 너도 지금 더 타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읽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 건데, 어머님이 오늘 퇴근해서 아이를 또 뒤치다거리 하고 너무 지치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여보도 일하러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애기까지 오늘 여보 너무 힘들지? 라고 말해요, 나에게.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안 들으시겠지만,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남편에 대한 호감이 원래 한 60이었다고 하면은 몇 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100점. 100점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훅 올라가요. 누군가가 내 상황을 알아준다라는 거거든요. 당신 들어가 내가 할게가 아니었어요. 뭔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상황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죠. 내가 지금 오래 기다려서 지루한 마음, 이건 해결되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걸 얘가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아이가 더 타고 싶은 마음도 존중받아야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자,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시소 좀 더 타고 올까? 내가 열흘 동안 더 기다릴까? 이게 조율이에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갈등이 조율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 창의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사회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성의 다른 말은 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성.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성이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사회성이라는 거죠. 사회성이 그래서 저희 놀이 안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회성. 그러면 이게 왜 목적으로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사회성은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우리가 재미있는 건 너무 많아요. 게임도 있고요.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막 깔깔오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그걸 봐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끄잖아요. 그걸 끄고 나서는 바로 심심해지고요. 지루해지고요. 공허해지고요. 외로워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게임을 했던 시간을, 동영상을 봤던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중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건 잘 바뀌지 않아요. 지나가도, 그 순간이 지나가도 그게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머니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남자친구랑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안녕 잘자 내 꿈과 사랑해 하고 집에 왔어요. 생각나시죠? 생각나신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있다가 내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때. 그리고 이혼, 그리고 불륜 같은 이혼과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왕따. 다 관계의 단절에서 인간은 가장 극심한 고통, 불행한 사람이 돼요. 관계가 행불행의 척도가 되고 관계를 다루는 기술을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사회성의 핵심이 되는 시기가 4세에서 7세 유학이라는 거예요. 이때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게 돼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대부분. 부모님의 모습. 자,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 엄마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가 가게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가 밑집 할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회성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과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 맺기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생각과 감정이 달라서 무조건 갈등이 형성되는데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부모님이 멋지게 잘해내고 계시면 아이는 사회성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어머님 혹시 윗집 아랫집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집에 오고 가고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인사만 하시죠. 인사만 하시는 것도 되게 훌륭하신데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요새 사람들이 옆에 집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과 그 관계는 아니거든요.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5명이 있는 학교 한 반에 딱 들어갔을 때 다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왜냐면 본 게 없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어머니 아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일부분의 분들은 거기 애기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말 거시고 그 집에도 막 오고 가고 지내고 막 캠핑 가서도 옆에 텐트랑 막 음식 같이 나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집의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야 너 어디 살아? 우리 놀러 올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처음 시작되고 관계가 깊어지는지를 보고 배우지 못해서 그걸 못해요. 두 번째,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다른 어머님하고 뭐 같이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노신다고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 그 아이가 아이들이 쉬는 때 엄마에게 와가지고는 엄마 하면서 왔는데 이 옆에 이 엄마가 가방에서 새우깡을 한번 꺼내더니 쭉 찢어갖고 자기 애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이걸 먹고 싶어해요. 이걸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머님 뭐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실 거예요? 오, 좋아요. 대부분은 이걸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내 거를 꺼내서 내가 갖고 온 걸 꺼내서 먹다 아니면 내가 가서 사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 아이한테 이모한테 나도 하나 달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서로를 배려해요. 너무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혹여라도 불편할까봐 내 욕구,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학교 가서 내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나 이거 불편해 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기보다 내가 참고 말지 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지 뭐.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워가요. 그걸 말할 수 있다고 치면요. 우리 애기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줘도 돼요? 그 집은 맨날 유기농만 먹이는 것 같길래 이런 거 안 먹이는 줄 알았어요.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오해가 풀리면 그 다음엔 바로바로 주겠죠. 언제나. 그 오해가 하나 풀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매일매일 하면서 쌓아가면서 살아요. 오해가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어머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둘 다가 약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 맺기도 어려워. 그리고 갈등 조절도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회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도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꼴찌인 이유가 행복은 관계인데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건데? 마인드 리딩.
관계의 핵심인데 그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잘 표현하는 것들을 해야죠. 아이가 엄마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엄마가 둘째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자,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좋아요. 어머니 여기 앉으신 거 후회하시겠다. 네, 질투라는 감정이 느껴져요. 자, 이 감정이 느껴질 때 첫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지금 되게 질투가 느껴져. 나 지금 엄마가 나는 안 사랑하고 애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엄마 걔 좀 다 내려놓고 나 지금 좀 안아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내려놔도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안아주시겠죠. 그리고 엄마가 날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겠죠. 자, 처음에 이 말을 할 때 아이에게 질투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가 20이었다고 쳐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놓고 나를 안아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네, 줄어들거나 사라져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감정은요,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게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여기 계속 불편해요. 그죠?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고요. 이 아이가 건강한 방식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럼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정적인 방식, 그러니까 토하거나 설사하는 안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그걸 표출해요.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를 꼬집거나 동생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으로 그 감정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나왔어요? 자, 엄마가 뭐 잠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아기를 막 때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어머님은 첫째를 안으실까요? 둘째를 안으실까요? 왜 고민이 되지? 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아기가 둘째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자지러지고 울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이니까. 자,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첫째 아이에게는 동생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라고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자, 원래 이 행동의 원인이 된 감정은 질투로 인한 스트레스 20이었어요. 이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그런 반응 이후에. 맞아요. 커져요. 50이 되고 100이 되면서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둘째만 사랑해. 안 풀린다고요. 근데 이게 엄마랑 아이와의 관계뿐이냐? 아니에요. 모든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선생님과 관계 다 똑같아요.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는 다시 더 커져요. 네.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아이가 지금 사회성 형성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감정을 건강한 언어로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어머님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드러낼 수 있게 되느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질투, 지루함 이런 단어를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마인드 리딩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른의 입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와요. 영화가 와요. 그러면은 불안해요. 여기가 뭐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환경 불안해요. 근데 엄마가 빠빠하고 가요. 울어요. 울 때 울지 마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엄마 갑자기 가서 깜짝 놀랬구나.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민준이 불안해. 이게 마인드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리딩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불안이라는 단어를 그 아이가 모른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축소되면서 안정감이 더 빨리 와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들에 마인드 리딩을 계속해요. 너 이거 갖고 싶었구나. 오래 기다려서 지루했구나. 얘가 이걸 안 줘서 누구가 화가 났구나. 이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감정에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감정의 이름은 이거야.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게 100번 1000번 쌓여야 입으로 나와요. 엄마라는 단어 100번 1000번
단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 어머님이 아까 질투가 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질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네를 못 타서 기다리고 있을 때라도 너는 지금 더 타고 싶은 거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삶 속에서 마인드 리딩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게 저희 과정이 4세, 5세 과정은 5시간 과정, 6, 7세 과정은 6시간 과정이에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자, 이것들을 다 갖춘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부모님과의 협업이에요.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시면 어머님과 저희는 그냥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역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어머님께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이가 요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어머님들도 집에서 이 상황을 보실 때 이렇게 해주시라. 이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알려드려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함께 키워가시는 거고 다양한 부모 교육의 시간들이 있어요. 오셔서 계속해서 그걸 함께 키워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분들만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처음에 애착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점점 사회성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달해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자아 개념들이 형성되어 가면서 내가 엄마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미운 4살. 아이가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내가 너랑은 달라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에게. 엄마 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너랑 나랑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하라는 거가 나는 너랑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가 싫어. 그걸 나는 안 할 거야. 이것밖에는 없다고요. 근데 그걸 한다고 밉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냥 발달의 시스템이고 잘 발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머님이 이해만 하셔도 대응이 달라져요.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이는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제 눈빛 보세요. 너는 되게 이상한 애야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이해하시고 이게 하기 싫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시기에는 4살 때는 그거를 얘가 노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아이니까 지금 시기가 노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치를 하기 싫어요? 그럼 이빨 벌레 목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양치하지마 양치하지마 난 너의 입안에 사는 이빨 벌레인데 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너가 양치를 하면 난 여기서 못한단 말이야. 이빨 닦지마 이빨 닦지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하면서 이 아이가 싫어 난 양치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얘가 이렇게 하는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6, 7세 단계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모국어가 잘 발달해서 일상 언어가 완성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5세 정도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 언어가 발달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일상 언어가 고급 언어로 도약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6, 7, 8세 정도의 수준이에요. 고급 언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발표하고 토론하는 언어들을 고급 언어라고 해요. 일상 언어만 가지고는 맥도날드 알바밖에 못해요. 그걸 영어로 한다고 해도 맥도날드 알바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든지 뉴욕에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든지 맥도날드 알바예요. 그냥 고급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급 언어를 발달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고급 언어를 발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7살 때 이게 막 논리 논술이 발달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니까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발달인데 잘 발달해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 5세 과정에서는 좀 자유로운 탐색과 확장을 해가면서 아이가 그냥 한계를 인식하고 좀 능동성이라던가 저희의 그 핵심 가치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발표 토론식의 수업으로 아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내 답을 만들어내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자신감 있게 앞에서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징적 교과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에요. 마인드 리딩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석들을 발견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원래 발견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총이 여기 주머니에 한 자루가 있어요. 근데 도둑을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내가 여기 총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주머니에 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있어도 내가 여기 총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못 써먹겠죠? 아이들 안에 인내라던가 배려라던가 도전이라던가 좋은 가치들이 다 있어요. 있는지를 알아야 꺼내 쓴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인드 리딩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인드 리딩이라는 수업이 있는 이유는 모든 시간에 마인드 리딩을 계속 하는데 그 시간에는 좀 더 내 안에 있는 보석들을 잘 알고 그것을 꺼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의 보석이구나, 이게 감성의 보석이구나, 내 보석들이 이런 게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 그리고 언어, 뭐 하브르타라던가 동화 드라마라던가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영어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영어를 좋아하는 것 정도까지 6, 7세 돼서는 어느 정도 파닉스까지 정도만, 네, 이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사고력 발달의 핵심이 어휘력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 아이가 어휘가 500개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두 가지 언어로 하면 250, 250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어휘가 뭐냐면 어휘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책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을 데스크로 만다고 해서 두 가지 어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이의 개념 자체는 하나라고요. 그 개념은 생각의 재료가 돼요. 내가 모르는 어휘를 가지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휘가 생각의 재료예요. 내가 어휘가 100개가 있는 아이는 100개 안에서까지밖에 놀이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어휘가 500개인 아이들은 500개만큼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휘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어려운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냥 사용하고 알려줘요. 만약에 뭐 평행사번역, 마름모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알아요. 그냥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어휘를 조금 많이 알 수 있게 어머님들이 소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영어는 뚜껑일 뿐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그걸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여야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7세 정도만 되면 단어 하나만 던져주면 이 단어에 대해서 쭉 생각을 막 말하고 나의 경험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요. 근데 그게 이게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말로 할 수 있어야 글도 쓸 수 있고요. 이게 되는 아이가
좋아할 수만 있게 놀이식으로 하고 있다. 이게 과정중심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이라는 테두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 아이가 집에서 맞춰서만 놀다 보면은 내가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좌절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이겨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이런 것들 해주시면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동화. 아까 동화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동화 이제 4, 5세의 동화가 다르고 6세의 동화가 다르고 7세의 동화가 다른데 잠깐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책은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이게 이제 6세에 올라가서 하는 동화 수업이에요. 얘가 모자를 사러 갔어요. 모자가 갖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아저씨가 이 밀리라는 아이에게 투명 모자를 주세요. 자, 이거는 돈이 없어? 아, 돈이 없구나. 그럼 이 모자를 줄게 하면서 이 모자는 투명 모자야 하고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자를 아이가 상상해요. 내 모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내 모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내 모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자를 가진 밀리가 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부채부 장난감을 사주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나만의 모자에 대해서 상상해서 직접 만들어요. 내 거를 생각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 이게 논리 논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솜사탕 모자예요. 이거는 솜사탕이에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모자예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하나씩 떼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공룡나라 모자예요. 네, 공룡이 붙어있는 모자예요. 너무 멋지지요?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7세에 올라가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나중에는 출판을 해요.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와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린 그림들 모두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그 이야기들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원아이가 7세 때 한 거. 이거는 선생님이 우주에서 어떤 이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를 소개해주는 이야기 책을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읽고 아이가 그걸 연계해서 자기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본 건데, 네, 이거 표지고요. 앞뒤 표지고요. 얘네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부터 만들어줘요. 얘가 괴로리예요. 괴로리는 외로워서 이름이 괴로리래요. 그래서 얘네는 고양이는 곰이니, 곰돌이는 곰은 곰돌이, 강아지가 기아니, 토리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름을 만들고요. 얘가 우주에 외로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구에서 아기를 잡아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유모차, 아기를 우주로 데려가기 위한 유모차래요. 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아기를 잡아가는 우주 있는 친구에게 아기를 선물하려고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기를 잡으러 왔대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쁜 파도, 바다에서 언니랑 파도를 보아요. 우주에도 파도가 있다는 걸 몰랐죠?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내가 좋아하는 언니를 지구로 초대할 거예요. 언니가 혼자 외로웠는데 지구로 초대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법의 문으로 지구에 들어가는 마법의 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 가게들도 데리고 하고 여기저기를 데리고 가서 공룡도 보고. 근데 이제 언니가 우주로 돌아가요. 이제 얘는 우주로 돌아가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대요. 지구를 보고 이 아름다운 것들보다 외롭지 않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내가 만든 이야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그걸로 책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굉장히 성취감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도 다양한 걸 하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컬러라는 수업이에요. 컬러라는 수업은 수의 개념이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저걸로 한번 해보고 조각을 뜯어서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로켓 이 모양을 보고 뭐 같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요 아이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건 종이는 아이들이 붙인 거예요. 종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붙이기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선만 있는 거죠. 선 이걸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뭐가 보여? 이게 뭔 거 같아? 뭐가 보여? 근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뭘로 보이는 거 없으시죠? 아이들도 처음엔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조금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말해도 선생님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우와 되게 재밌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도 보고. 이 친구는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보인다고 했냐면 오리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어떤 친구는 이걸 오리라고 어떤 친구 공룡이라고 그러고 어디가 오리야 어디를 뭐 부리로 봤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저거 여기가 다리고 여기가 부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저거를 부리로 볼 수 있구나 저거를 다리로 볼 수 있구나 저걸 음식으로 볼 수 있구나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바다에 다 빠져버렸대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집에 친구랑 도망가서 살았고 여기 원래 악어가 막 있었는데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요거 하나를 보고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내는 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웃풋을 저희는 계속 요구해요.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지금 과자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비가 오는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클루 수업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듣고 말하며 생각을 확장시켜가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태, 숲. 저희가 숲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에 나가면은 자, 보세요. 되게 위험해 보이죠? 네, 근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찍은 건데 무슨 노래냐면요. 꺼주세요. 무슨 노래냐면 언제나 환영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얘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자연에 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뭐 로봇도 없고 블럭도 없고 뭔가 부채 놀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물을 가지고 뭔가를 놀이를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언제나 환영 그러니까 얘네가 한 3명이서 했어요. 근데 나도 그래서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회성 발달에 바깥에서 아이들과 노는 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랑 협업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협업을 알게 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땅이 아스팔트처럼 고르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요.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도전하고 또 어쩔 때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극강의 성취감, 극강의 효능감을 가지게 돼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마음의 도전도 도전하고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숨소리가 되게 이제 좋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다큐에서 나왔던 거 제가 찍은 건데요. 일반 유치원과 숲 유치원의 졸업생을 비교한 거예요. 숲 유치원 아이들이 숲을 많이 이제 갔던 친구들이 인내심 면에서나 사회성 면에서나 협동심 면에서나 예술성, 인지능력, 신체능력 다 훨씬 우월해요. 일반 유치원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학원식으로 일반 유치원은 그나마 자유놀이라도 되게 많지만 학원식으로 수업하는 아이들보다는 더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미래시대 혁신 영웅들이거든요.
제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잘 안 보여서 마스크 쓰기 전 사진들로 좀 갖고 와봤어요. 아이들 너무 예쁘지요? 네. 네, 저희 아이들 생활 모습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너무 다리 힘드셨죠? 네. 수업 시간하고 업무 좀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들은 9시 반 정규 과정이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 분들께서 혹시나 데려다 주시고 출근하셔야 된다. 그러면 8시 반부터 저희가 아이들을 받고 있고요. 동네에 따라서 같은 동네 아이들이 하원을 같이 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동네 아이들 저희가 차량 한 번만 가서 데리고 와요. 9시 등원에 이제 아이들이다. 그럼 8시, 9시쯤 차를 탈 거고요. 자, 여기 안에서 이제 도착 시작하는 시간이 9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9시 반에 도착하는 아이들은 9시 뭐 10분, 20분 이때 차를 타서 여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5시간 과정, 4, 5세 5시간 과정이고 유치에서 6시간 과정이 정규 과정이에요. 그래서 5시간이니까 9시에 들어온 친구들은 2시에 하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9시 반에 온 친구는 2시 반에 하원을 하게 될 거예요. 6, 7세 과정은 이제 거기보다 이제 50분, 1시간이 늦게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5세 과정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선택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2시 반이었던 친구들이 뭐 2시 50분에서 3시 20분 네, 하원 여기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반도 있어요. 근데 6시까지 동일반이 가능하지만 5시까지는 좀 아이들이 많고 5시 지나면은 좀 아이들은 없는 편이에요. 수업료가 4대 과정에 81만 원, 이게 교재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5시간 과정의 수업료고 여기는 6시간 과정의 수업료
제로페이는 가능하세요. 서울페이. 그래서 3개월에 66만 원의 제휴급식비가 있습니다. 추가 보육료. 그래서 이 정규 시간 이후에 여기 수업료 이후에 아이 어머님이 뭐 일이 있으셔서라던가 아이가 친구랑 더 놀고 싶어해서 우리한테서 놀고 싶어해서 여기서 놀고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매일 동일반이 아니고 오늘만 뭐 몇 시에 데리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세요. 이럴 때 시간당 9,000원. 근데 메일로 어머님이 만약에 하루 1.5시간 이상으로 해서 메일로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냥 원래 22일, 21일 있잖아요. 주말 빼고 근데 18일로 계산을 해서 수업료랑 같이 성금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료, 방과후가 4, 5세 과정에서 50분이고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다른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4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과목에 월 60만 원 정도 선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할인 규정이 이제 만약에 이 수업료를 얘네랑 똑같이 얘네는 3개월 단위인데 이걸 합쳐서 3개월 단위로 납입을 해주시는 경우 저희가 카드 수수료 빼드리는 개념으로 현금으로 입금해 주실 때 현금 영수증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할인이 있어요. 이게 4, 5세 과정에서는 카드 수수료 2만 원 빼드리고요. 6, 7세 과정은 이게 이제 크기 때문에 3만 원 빼드릴 거예요. 월에 3만 원. 그러니까 3개월 현금으로 하시면은 4, 5세는 6만 원을 빼고 보내주시고 6, 7세는 9만 원을 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시 재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이 한꺼번에 다니고 있다. 그럼 동시 재원 기간에 한해서 동생의 수업료의 10%를 할인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카드로는 안 되고 현금 입금해 주시거나 제휴페이 해주시면 되는 걸로 그 할인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원 등록 할인 그냥 1년차 다니시는 어머님이 있으시고 2년차, 3년차, 4년차 저희 원은 한 번 들어오시면 대부분 졸업하시거든요. 졸업을 하시는 아이들은 당연히 신입생 아이들보다 조금 더 계속 저렴해져요. 그 해 원비보다 1년 재원이면은 만 원, 2년 재원이면 2만 원, 3년 재원이면 3만 원, 이걸 마지막까지 졸업까지 다 마무리하다가 5만 원까지 이렇게 재원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학비가 38만 원이에요. 이게 가방, 원고, 필고, 물품 비용 플러스 등록비 3만 원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가방을 선물로 드린다고 안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가방가 3만 원을 빼고 오늘 만약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35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은 등록 처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등록을 하셨다가 취소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받아야 될 아이를 못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비 3만 원은 제하고 환불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통합 차량비가 있어요. 이게 편도로 탔을 때 35,000원, 월 35,000원이고요. 왕복으로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오고가고 다 탄다. 월 6만 원. 그런데 추가 보육 오늘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그때는 추가 보육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11명 방에서 4대는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24학년도에 1개 반 개설 예정이고 모집 인원은 9명이었는데 7명. 저희가 동생 다 들어온 아이가 있어서 7명만 저희가 사진을 왜 찍으시죠? 네, 7명까지만 저희가 다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5세에는 저희 놀이한 정원은 10명에서 12명, 부단위 포함해서 12명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원의 교실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반은 9명 할 수도 있고 어떤 반은 12명 할 수도 있고 단별 정원은 저희 교실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5세반 2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모집 인원 5명 오늘 받을 수 있는 친구 5명밖에 없어요. 6세반도 2개가 만들어집니다. 5세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6세반에 지금 티오는 4명이고요. 7세반은 3명 이렇게. 자, 어머님들 궁금하실 거 제가 먼저 답변드릴게요. 제 내용을 들어보셨더니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머님들께서 저랑은 이제 가끔 소통을 하실 거고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원생활에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통화도 하시고 소통하시게 되시는데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어머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코칭을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받으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 실제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우주 최고의 선생님들이다 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급식이 다른 뭐 학원식의 기관들에서 밖에서 도시락식으로 배달 오는 데들이 많아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조리하시나요? 여기서 직접 조리를 합니다. 저희 얌얌 선생님께서 얌얌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얌얌 선생님께서 당일의 식자재로 맛있게 조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식단은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데 풀무원 푸드머스에서 당일의 식재료를 새벽 2시쯤에 문 따고 들어오셔서 냉장고에까지 넣어주고 가세요. 당일의 식자재 사용하셔서 당일에 조리해서 충분히 줘요. 충분히. 더 먹고 싶으면 일단 계속 주고요. 남도록 저희가 조리를 하고요. 그래서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가서 저녁으로 먹습니다. 남은 게 없다. 저는 배달의 민족을 주문해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깥놀이 어디로 가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4세 과정에서 일과 시간 중에 바깥놀이 시간이 있어요. 일과 시간에 바깥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 옆으로 가면 리바트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공원과 놀이터가 붙어 있어요. 거기 걸어가요. 거기 주로 걸어가서 놀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숲을 신청했다던가 금요일이라던가 그러면 차 타고 조금 거리가 있는 뭐 보라매 공원도 가고 여기 고부동산도 가고 서달산 유화숲도 가고 현충원도 가고 그러니까 숲들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차를 조금 탈 수도 있다. 한여름 한겨울에도 나가나요? 미세먼지 있을 때 나가나요? 기준들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숲으로 갈 때와 그냥 바깥놀이 할 때 기준이 달라요. 숲 안에서는 더울 때 그늘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3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도 기준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27도, 26도 풍성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은 영하 20도에도 데리고 나가세요. 저도 저희 아이 그렇게 키웠어요. 내복 2개 입혀가지고. 근데 원해선 단체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5, 6, 7세 같은 경우는 영하 3도까지 나가요. 그리고 4세는 0도 이하는 안 나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추워서 안 나가, 비 와서 안 나가, 더워서 안 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장애물이 생길 때 이거 있으니까 포기, 이거 있으니까 포기 이런 아이가 되거든요. 오늘 좀 춥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가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셔서 양말 2개 신고 장갑 2개 끼고 그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만들어주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원생활을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이가 활동할 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러니까 수업을 중심으로 이끄신 선생님이 한 명 계시고 옆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데리고 나가셔서 또 마인드리딩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문제 상황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때는 편안한 상황이다. 사진 찍으시거든요. 사진을 찍으셔서 하루의 활동의 모습들이 쭉 100장 넘게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라가요.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이거 뭐 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애가 놀이안에서 왔을 때 놀이안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요. 5시간의 애들이 여기에 뒤죽박죽으로 엉켜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몰라라는 답밖에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소통하시면 아이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끊임없이 아이가 얘기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시기. 그래서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적응 기간에는 한 달 정도 선생님이 매일매일 통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안정이 되고 났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선생님이랑 통화하시면서 자세한 전화 상담 매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2번, 한 학기에 1번, 1년에 2번 또 이제 만나서 하는 그냥 상담 시간도 있고요. 셔틀 얼마나 오래 타나요? 저희가 어디 사세요?부터 물어본 것이 셔틀 라인이 짧기 때문이에요. 셔틀을 짧게 타야 아이들이 좀 더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할 수 있어서 집 앞까지 셔틀이 안 가요. 길 라인으로 뭐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정문이야 뭐 홍보야 뭐 이런 식으로 셔틀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으면 지나가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의 셔틀 시간을 줄였어요. 저희 맥스로 타는 아이 다른 원에서 40분, 50분으로 배정하거든요. 저희는 동들도 돌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맥스 20분. 그래서 굉장히 짧은